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이 바뀌어서 1월 9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저는 책입니다. 어제 1월 8일은 제 생일이었는데 몸이 몹시 아파서 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못했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하얗게 질린 서울, 코스피 3000 시대, 무너진 미국 민주주의, 신문과 TV 화면을 장시간 헤드라인들입니다. 6일 밤 퇴근길도 7일 아침 출근길도 온통 눈길, 빙판길이었습니다. 예고된 눈이었는데 10cm 눈에 서울이 마비되었습니다. 문정부대로 9만 명이나 는 공무원들은 다들 어디 간 것일까요? 막상 서울시는 기상청 예보가 부정확했다고 그 탓을 돌렸습니다. 7일과 8일 주식시장은 폭등 장세를 연출했습니다. 7일엔 그동안 매도하던 기관들이 폭풍 매수를 해서 조정 장세를 막았습니다. 8일엔 외국인이 가담했습니다. 기관들이 오히려 팔았죠. 무려 120.50포인트, 3.97%가 올라 3152.18을 기록했습니다. 청년들도 영끌 비투로 주식 매수에 나섰습니다. 나라가 도박판인데 뭐 어떻습니까? 모두가 부자가 되니 문정부 지지도는 다시 상승하겠죠. 문 대통령은 신년 인사회라는 걸 열었습니다. 올해는 일반 국민 8명 등 50명을 초청한 온라인 행사를 했습니다. 물론 타겟민 작품일 텐데 이런 행사를 왜 하는 것이며 비용은 또 얼마나 쓴 것일까요? 곧 기자회견을 할 텐데 말입니다. 문 대통령은 새해에는 통합이 해라면서 더욱 중요한 것은 마음의 통합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통합? 그동안 이념에 따라 빈부에 따라 또 무엇에 따라 편을 갈라놓은 분이 누구인데 새삼스럽게 마음을 통합한다고 하는 겁니까? 공수처부터 임대차 3법, 경제규제 3법, 노동 3법, 종부세 폭탄 등 할 짓은 다 해놓고 이제 와서 마음을 통합한다니 지나가는 개가 웃겠습니다. 언론은 마음의 통합을 두고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을 하더군요. 하긴 이낙연 대표 같은 소심한 분이 문 대통령 뜻도 모른 채 사면 얘기를 했겠습니까? 더 웃기는 것은 문 대통령의 연설 절반 정도를 예의 자화자찬에 할애한 겁니다. 그분의 말을 들으면 문 정부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 세계 문명국보다 몇 달이나 뒤처진 백신 접종도 로드맵대로 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이렇습니다. 2021년 우리는 우보천리, 소그름으로 천리를 가듯 끈질기고 꾸준하게 그리하여 끝끝내 소중한 일상을 회복할 것이다. 우보천리. 그러면서 다시 선도국가를 말했더군요. 우리는 결코 이류가 아니었고 영원한 이등도 아니었다. 한국판 뉴딜의 본격적인 실행으로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이루고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이다. 대통령은 이류가 아니라고 하지만 솔직히 우리 기업을 이류로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바로 정부와 노조입니다. 문 대통령은 다만 남북 문제에 있어서는 톤이 좀 바뀌었습니다. 여건이 허용한다면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마지막까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자신을 멸시하는 김정은의 태도가 워낙 완강한 데다가 미국에도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니 그럴만도 합니다. 그러니 그 노력은 이제 그만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6일로 미국 민주주의가 무너졌습니다. 이 외신보도 제목이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극렬 지지자들이 미 의회에 난입하면서 조 바이든의 대통령 당선을 확정하는 최종 절차인 상하원 합동회의가 전격 중단되었습니다. 시위대는 상원 의장석을 점령했고 낸시 펠로우 하원 의장방도 점령했습니다. 총격전이 벌어져서 4명이 죽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사실 트럼프 지지자들의 시위는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백악관 앞에 모인 시위대는 낮 12시부터 1시간가량 트럼프 연설이 끝나자 오후 1시부터 상하원 합동회의가 열리는 의회로 몰려갔습니다. 트럼프는 의회로 행진해야 한다. 우리 힘을 보여주자고 시위대를 선동했습니다. 경찰은 최루탄을 쏘았지만 막지 못했으며 시위대는 유리창을 깨고 의회에 난입했습니다. 그들은 선거 결과가 도난당했다며 이건 혁명이라고 외치댔습니다. 결국 주 방위군이 투입됐고 워싱턴에는 저녁 6시 통금이 실시됐습니다. 이 시위를 부추긴 트럼프는
막상 상황이 심각해지자 오후 4시 30분쯤 트위터에 영상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보도를 보니 그것도 비서들이 엄청나게 권해서 올린 영상 메시지라고 하더군요. 우리의 선거 결과는 탈취당했지만 여러분은 지금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는 그 2시간 전까지만 해도 시위대의 해산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태가 진압되자 의회는 밤 8시에 중단된 회의를 6시간 만에 재개해서 바이든이 대선 승리를 공식 확정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도 정권 이양을 마지못해 약속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나는 선거 결과에 대해 완전히 반대하고 사실들이 이를 증명하지만 1월 20일에 질서 있는 정권 이양이 이루어질 것이다. 트럼프 긴급 탄핵론이 나오고 미 수정헌법 25조에 의해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공화당에서도 나라에 수치라는 규탄이 여기저기서 쏟아졌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바나나 공화국에서나 볼 장면이라고 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수치스럽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몇몇 보수 유튜버들은 트럼프를 지지하며 미국 대선 부정선거를 주장하더군요. 우리 유튜버들 말입니다. 그들은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ABC, MBC, CBS, CNN 같은 진보 언론뿐 아니라 월스트리트 저널, 그리고 폭스TV 같은 보수 매체도 모두 가짜뉴스를 퍼나른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그런가요? 미국이 그렇게 간단한 나라입니까? 트럼프 진영의 부정선거 주장은 모두 미국 법원에서 기각되거나 각하됐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그들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6.13 지방선거 기억하시죠? 그 선거는 그 전날 트럼프, 김정은이 싱가포르 쇼 때문에 참패했습니다. 그 뒤에도 트럼프는 문 대통령과 북한 비핵화 쇼를 정치적으로 이용했습니다. 그는 우리 수출에 제동을 걸기 바빴습니다. 한미 FTA는 2018년 개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터무니없는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며 철군하겠다고 위협하기까지 했습니다. 대선이 임박해서는 김여정을 백악관으로 데려가는 옥토버 서프라이즈를 기획한 것은 이제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지금 바이든 정부 출범에 노심초사하는 자는 바로 시진핑과 김정은입니다. 문 정부도 대북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보수가 트럼프의 몰락에 이렇게 안달난 것일까요? 어쨌든 5일 있었던 조지아주 상원의원 결선투표 결과 2개 선거구 모두 민주당 후보가 현역 의원을 꺾고 역전승했습니다. 이로써 민주당은 상원에서 공화당과 50대 50 동률을 이루어서 부통령이 상원의장을 겸정하는 제도 덕분으로 상원까지 장악하게 됐습니다. 백악관과 상하 양원을 모두 장악하는 블루웨이브를 이룬 것이죠. 그 바람에 미국이 다시 큰 정부와 증세로 가는 정책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자, 다른 문제 짚겠습니다. 동부구치소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7일 밤 기준 1172명입니다. 남은 수용자 338명 중에 67명이 추가로 확진을 받았습니다. 이 대규모 집단 감염은 분명히 국가 책임입니다. 마침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 4명이 6일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000만 원씩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정부가 수용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하지 않고 확진자와 일반 수용자 사이에 격리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과밀 수용을 방치했다. 이게 정부의 잘못입니다. 뒤늦게 법무부는 전국 교정기관 수용자에게 마스크를 하루 1매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추미애 장관을 검찰에 고발한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야당이 정치사부발을 초래한다며 한 말이 정말 놀랍습니다. 이렇습니다. 국회에서 정치로 해결해야 할 일들과 국정 운영에 대한 사안까지 검찰 고발장을 남발했다. 정치와 행정 영역의 판단을 검찰과 법원에 넘기는 것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행위다. 국회가 스스로 역할을 제한하고 정치 영역을 축소시키는 것이 아닌지 돌이켜봤으면 좋겠다. 이 말을 듣고 웃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재작년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공수처법 등을 밀어붙일 때 야당 의원들이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했다며 고소 고발을 벌인 것은 누구였습니까? 그 때문에 지금 수많은 전현직 의원들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걸 두고 적반하장이라고 해야 합니까? 아니면 내로남불이라고 해야 합니까? 그 고소 고발이야말로 국회 안에서 벌어진 정치 행위의 판단을 검찰과 법원에 넘긴 게 아닌가요? 거기에 비하면 이번 동북구치소 사태는 누가 보더라도 법무부 장관의 직무유기로서 당연히 수사를 해야 할 사안입니다. 김태년 대표는 또 정치의 검도를 지켜달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민주주의 가드레일을 부수는 묻지마치 고발은 철회해야 한다. 당장 지난 4년간 누가 민주주의 가드레일을 부셨는지, 그것도 마구 부시됐는지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아무리 자기 눈에 든 들보는 못 본다 하지만 이건 너무 심하니 말입니다. 막상 당사자인 추미애 장관은 어제 국회에서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했다. 정말 놀라운 답변입니다. 그녀는 확진자를 즉각 격리하지 않아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에는 동북구치소의 특수사정을 이해해달라며 근본 원인은 수용인은 과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논리라면 집단 감염 책임은 그 누구에게도 물을 수 없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백신을 제때 확보하지 못한 데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국회의원을 상대로 버럭 화까지 내더군요. 우리는 필요한 양을 제때 확보한다는 게 백신 확보 전략이다. 그 제때가 다른 나라보다 몇 달 늦는 것인가요? 그는 백신 도입이 늦은 이유가 청와대인가 질병청인가 하는 질문에는 질병청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질병청장이 국민 앞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질문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기에는 공감하지 않는다. 특별히 책임질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동북구치소 집단 감염 사태나 서울의 눈길 교통마비 사태가 정부와 서울시가 업무를 방기한 직무유기적 성격이 짙다면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에 납포된 한국 캐미오 사건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 배가 이란 혁명수비대에 납포되기 한 달 전에 정보당국이 납포 가능성을 관계부처에 전파를 했다고 합니다. 정보당국은 작년 12월 첩보를 입수해서 안보 관련 부처에 전파했는데 위협 가능성을 민감하게 여기지 않아 구체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국 캐미오가 납포된 3일은 이란 혁명수비대의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미군 공습으로 사망을 한 지 만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란은 그간 솔레이마니 살해에 대한 보복을 여러 번 말해왔습니다. 그래서 과연 정보당국이 아마 국정원이겠죠. 이 정보당국이 파악한 정보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왜 이 정보를 무시했는지를 따져야만 합니다. 더욱이 아덴만과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우리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보호하기 위해 청해부대가 파견되어 있습니다. 왜 청해부대는 뒤늦게 현장에 출동한 것일까요? 군 소식통은 청해부대는 4일부터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 훈련에 참가할 예정이었다고 말했다 합니다. 어떻든 정부는 이란이 우리 선박을 납포할 것을 사전에 감지했고 관련 첩보는 청와대에까지 보고됐습니다. 원유 수출 대금 70억 달러를 백신 구매에 사용하지 못한 불만으로 보복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부가 외교적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했다면 우리 선박 납포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습니다. 막상 이란이 유조선을 인질로 삼자 외교부는 국회에 법적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ICJ에 제소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한 문제만 더 짚고 마치겠습니다. 이틀 전 조선일보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박근혜는 사면, 이명박은 보류 검토. 청와대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문제를 두고 동시 사면이 아닌 선별 사면을 논의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조선일보는 여권 핵심 관계자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두 대통령을 동시에 사면하지 않고 박 전 대통령을 먼저 한 뒤에 이 전 대통령은 사면이 아닌 형집행정지 등 다른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으로 4년 가까이 수감 생활을 했고 이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및 횡령 등 개인 비리 문제인 데다 중간에 보석으로 풀려나는 등 상황이 다르다고 했다고 하니 청와대가 논의를 진행한 것은 사실이겠죠. 어쨌든 청와대의 공식 입장은 사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도 없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 정부로서는 어차피 사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사면을 미룰수록 점점 더 부담이 되는 구조입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삼성에 묵시적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경제 공동체인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성마용말을 제공받았다는 식으로 법리를 무리하게 꿰어 맞춘 뇌물죄와 정가의 보도처럼 휘두른 직권남용으로 20년 징역형, 이 엄청난 징역형을 때렸으니 말입니다. 지금은 이 재판이 이른바 촛불혁명을 정당화하는 재판이어서 아무도 문제 삼지 않지만 만약 정권이 바뀌어도 이 판결이 그대로 유효할까요? 아마도 뇌물죄는 부인될 것이며 직권남용은 그보다 더한 대통령들의 행위도 통치행위로 포장되었다는 비난에 직면할 것입니다. 예컨대 DJ 정부 당시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대북 송금을 한 것이 노무현 정부 때 밝혀졌지만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정리가 됐습니다. 조선일보는 문 대통령이 선별 3인을 할 경우 국민통합이라는 3인 취지가 퇴색되고 야권 분열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썼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만 3인할 경우에 이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정치 보복임을 자인하는 모양새가 되며 국민통합이라는 3인 취지에도 어긋난다고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청와대를 향하는 원전 수사가 정권 말 핵폭탄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법조계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 총장을 서두르 찍어내려 한 이유라는 겁니다. 그가 없었다면 이 정권은 출범하지 못했겠지만, 그러니까 윤 총장은 1등 공신이지만 윤 총장이 하는 원전 수사는 문 정부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으니 아직 윤문 전쟁은 진행 중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과연 검찰은 산업부 국장과 서기관 윗선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그걸 막으려면 권력은 검찰 인사로 수사팀을 해체하는 악수를 두어야만 합니다. 야당은 여기에서 그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판에 서울시장 자리를 놓고 폐잔병 같은 정치인들이 너도 나도 얼굴을 내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이틀 전엔 김병욱이라는 젊은 초선 의원의 성폭행 의혹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는 결백하다면서 재빨리 탈당했습니다. 벌써 탈당만 3번째입니다. 그러고 보니 지난 총선 공천은 당만 망한 공천이 아니라 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공천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전은책이었습니다.